오늘 인터뷰는 심평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출연 요청 드릴 때마다 변호사님이 서울에 오시는 일이 있는지 여쭤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시골에 살아서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번에 아예 시골살이 삶을 다룬 책을 한 권 내셨다고 하네요. 제목이 시골살이 두런두런. 굉장히 좀 서정적인 책인 것 같은데 이거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말이죠. 변호사는 허울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죠. 그리고 시를 쭉 써왔습니다.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 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녹여서 시로 쓰고 또 그에 관한 단평들 그런 글들을 시와 산문을 합해서 시골살이 두런두런 책을 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그런 구조로 인해서 절망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저는 정치 에세이가 아닐까 봤는데 정치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혀 없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제 본 모습입니다. 그게 본 모습인가요? 예. 근데 그 본 모습하고 다른 질문을 제가 좀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런두런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가 두런두런하지 못하고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 시작되는데 이게 대화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좀 잘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그런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겠죠. 그게 말이죠. 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보수층으로부터 많이 어떤 지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도 이 한 대표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이 대통령 내분을 어떤 흠집을 내므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그나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대통령 내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아니죠. 아니 어떤 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내외분이요. 내외분. 그렇죠. 내외분.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 정치적인 행로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어떤 생산적인 또는 건설적인 또는 조금 우리한테 이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이 결과를 산출하기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반론성 제가 사회자니까 좀 반론성 질문을 드리자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당 지지율을 이제 봐야 되겠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한동훈 대표 들어온 다음에. 근데 용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은 대통령도 정치를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대도 요청을 하고 뭔가 해법을 마련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한동훈 대표만 비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한 것은 있어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건 참 희한한 경우인데 그만큼 지금 당정 관계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1차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적어도 당정 관계의 한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삐그덕대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를 흠집내려고 하니까 이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방도는 사실상 다른 방도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잠식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 다른데 인터뷰하신 것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예. 말씀 드려볼까요? 지금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뭐 저출산 많이 말하죠. 그러나 거의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우리가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국민에게 절망의 상태를 벗어나서 희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신 거 아니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좀 그러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오늘 보니까 한국의 의사들 중에서 기초 또 차상위계층의 출신 자녀들은 비중이 1.4%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창용 한인 총재가 이 서울 강남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주요 대학의 사기도액을 휩쓸고 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해결책을 바로 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은 총재라는 분이.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려볼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소수자 보호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국의 용어를 따자면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적극적 우대 조치.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극단적 해결책에 버금가는 그런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 로스쿨이나 의과대학 또 의전원 입학 어떤 학사 운영에 관해서는 정부의 강한 입김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입학생을 우선 경제적으로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게 3분의 1을 우선 배정을 하고 예.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배정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이 정말 어떤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시는 극단적 해결책 이것을 제시해서 우리가 해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 말이죠. 정부의 어떤 이 수행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적 제안도 하신 건데 이게 안 되는 게 한동훈 대표 때문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도 이 당정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한테 그런 미래의 희망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까?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항상 하는 일은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것밖에 더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뭐 이상하게 한동훈 대표 편을 들은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겠죠. 청취자분들이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반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비전을 제시를 하려면 일단은 좀 끌어올려야 된다. 현안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의정 갈등에 이게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에요. 제가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앞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기도 했는데, 공천 개입 논란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왜 2심까지 나왔는데 왜 기소 여부조차 검찰이 판단을 안 하느냐, 그리고 명품 가방은 수술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마포대교에서 월권처럼 보이는 게 뭔가 지시를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국민 감정선을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로도 알려져 있었고 정치적인 어떤 조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하시거나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게 굉장히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죠. 저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성격이 이제 상당히 활달하신 분이죠. 예. 이분이 여러 많은 분들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특별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뭐 어떤 그 대통령 내부 뭐 제가 그 멘토일 리도 없고 그러나 그 대통령 내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인간적인 인연을 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매일 그 새벽이 되면은 대통령 내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예, 예.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두 분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은 지금 그 모든 그 우리 그 사회에서 이 그 용광로처럼 이 용암이 분출하면서 이것도 김건희 저것도 김건희 이것도 김건희 뭐 이런 식으로 그 되고 있는데 예. 과연 이 두 분이 이 정말 그 두 분도 사람인데 이 그 가혹한 그 이 비난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과거에 얼마 전에 말이죠. 이 대개문들의 그 공격을 한창 받았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죠. 열성 지지자들, 예. 뭐 여성 지지자뿐만 아니고 남성 지지자도 있죠. 예. 열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 그렇죠. 예. 그 대개문들이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것을 제 처가 옆에서 넘겨 보면서 이 그 참다 못해서 공황장애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예. 과연 이보다 뭐 제가 겪은 일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더한 이 가혹한 그 비난 앞에서 과연 이 두 분이 얼마나 그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그 많은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좀 그 인간적인 연민을 그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연민도 느끼고 뭐 두 분 대통령 부부 내외를 위해서 기도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좀 조언을 하신 게 있는지. 예. 뭐 그런 지금 말이죠. 우리가 그 두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과도할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뭐 어떤 김건희 죽이기 하는 책도 나오고 또 김건희 악마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비유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잘못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숙 여사의 지금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죠. 그것을 양자를 두고 볼 때 과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일방적인 공격이 공정한 공격이었냐.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난을 하더라도 연후에 비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 측에 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언을 하시거나 메시지를 최근에 전달하신 게 있는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최근에 있으시지는 저는 않으시고. 그냥 저 혼자서. 근데 이제 그러면 해법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자제를 해라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은 그거 국민들이 자제를 하는 게 이제 해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정치적인 해법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찌 됐든 그게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될 수도 있고 김정숙 여사의 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인식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숙 여사는 수사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의 이 난국.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다 국정의 이 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조언해 주신다라면은. 예. 대한민국은 이 법의 적용이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예. 김건희 여사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되죠. 김정숙 여사가 잘못한 것도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이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한쪽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조언을 구해서 당연히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명품백 사건에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종북 인사인 한 사람의 이 파노 함정에 빠진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봤던 거죠. 최재형 목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종북 인사라면 예. 몰카 공작이라는 그렇죠. 이런 시각을 예. 가지고 계신 거죠. 몰카 공작의 시각이 아니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이 사건에서 일방적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는 것이 과연 효용을 발휘할 수 있겠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정략이 이 묶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냐.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러면은 사과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과가 좀 필요하다. 정무적으로도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최근에 SNS에 글 쓰신 게 하나가 좀 화제가 되는데 보수의 괴멸하고 물음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수 진영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 2026년 다른 주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무렵 형성된 시대 정신을 충족시킬 것인가 기다려볼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그리고 이제 오세훈 둘 다 좀 마뜩치 않아 보이는 걸로 이렇게 좀 그런 것은 쓰신 것 아니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신 목적 어떤 생각으로 이거 쓰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글쎄요, 제가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지금까지 해온 예측들이 저는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예측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긋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견지에서 지금 이 혼란한 이 전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이 한국이 어떠한 이 정치 구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을 한번 예측을 해본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보수 쪽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고 진보 쪽에 보면 사람이 많죠. 예. 그리고 보수 쪽에는 지금 물론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좀 더 이 화합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동훈 당대표는 끝까지 어떤 보수의 분열의 핵심을 차지할 것이 아니냐. 보수 사람도 별로 적은데 보수까지 또 분열까지 되면은 보수가 희망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2027년이 돼서는 예. 진보 쪽으로 더 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제가 한번 예측을 어렴풋하게 한번 해본 거죠. 보수가 조금 몰락할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어떤 분석 조언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